네, 7월 27일 6.25 전쟁의 휴전을 선포한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날을 전승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정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설을 하면서 젊은 층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하면서 또 중국에게도 화해 손짓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행보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의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7월 27일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휴전을 선언한 정전협정 기념일이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북한에서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이 됐습니다. 북쪽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고 53년, 그러니까 약 한 37개월 후인 53년 7월 27일에 북한과 중국군 그리고 유엔군이 모여서 정전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정전협정, 그러니까 종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러한 정전협정에 따라서 지금 한반도의 분단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전이 아닌 정전이다 보니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이 자신들의 승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남침에 의해서 시작이 된 6.25 전쟁을 미국의 북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침략을 격퇴시키는 그러한 날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7일은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쉬는 그러한 명절로 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휴전에 대해서 남과 북이 좀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7일 자정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하는데 매해 이렇게 참배를 하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협정 체결일에 대해서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하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서 참배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러한 관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북한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노병대회,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노병대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26일에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려서 이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북쪽에서 이러한 행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오늘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 대한 훈장이 수여되기도 했고 다양한 행사들이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렸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명절로 기념해서 전승절을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전승절 맞아서 열린 노병대회, 전국 노병대회에 직접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매해 연설을 하곤 하는데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사실 이 전국 노병대회라는 게 북한에서는 제4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첫 번째 전국 노병대회는 1993년에 열렸었던 노병 관련 행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노병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가진 행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2013년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로 치러지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열렸었던 행사에 직접 김정은 제1위원장
또는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참석을 해서 연설을 직접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노병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북한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연을 함께 보고 그리고 기념 촬영 정도를 같이 했고요. 2013년에는 같이 사진 촬영을 한 정도가 그만이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연설의 내용을 보면 6.25 전쟁 때 전쟁 노병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현재 북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북한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도 이들의 노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라는 점을 부각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연설 내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이 젊은 세대라는 것이 최근에 장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식의 경제 활동을 하는 2030 장마당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사상 무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마당 세대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세대를 구분할 때 보면 일단 항일혁명 활동을 했던 세대를 혁명 1세대라고 칭해 왔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을 겪은 직접 참전하거나 6.25 전쟁에서 뭔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혁명 2세대라고 해왔었고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를 경험한 세대들을 혁명 3세대다라고 지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출생을 해서 그러면서 90년대의 성장기를 겪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청년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친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배, 사회주의적 분배라는 것이 어렵게 됐고요. 국가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뭔가 사들이고 그리고 뭔가 팔아야만 하는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해야만 하는 세대.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돈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고 결국은 정부가 하라는 걸 하지 말고 결국은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사고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진 그러한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장마당 세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또래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른바 협조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권을 좀 와해하고 반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 1984년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이 장마당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스스로 장마당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들이 지금 현재 북한 체제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경험하면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떤 시키고 있는 규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북한의 현재 체제에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북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도 당시
중국의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장마당 세대도 체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적응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2030 세대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사실 언급한 것이 이 장마당 세대뿐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죠. 조선인민의 자유 독립과 동방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한 전호에서 어깨 곁고 피 흘려 싸우며 우리의 정의의 혁명 전쟁을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동지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네, 바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북중 관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랜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동안에 정승절 기념 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군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북한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한다라든가 고마움을 표시한다라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냉랭했던 북중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 북중 관계가 냉랭하게 된 데는 북한의 어떤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이러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이 이제는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모색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언론 쪽에서도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6.25 전쟁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표시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양국 관계의 변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앞으로 이 북중 관계가 어떻게 좀 펼쳐질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9월 초에 중국 항일 전쟁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글쎄 여기에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 쪽에서 뭔가 지금 현재의 북중 관계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추구해보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건 맞는 것 같아 네.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신호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기념 행사 참석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 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에서 열렸었던 전승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 네.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중국에서 열리는 행사에만 참석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기보다는 조금은 낮은 급에서 외교 관계가 서서히 복원이 되면서 그러한 복원의 연장선 속에서 김정은의 방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장 올해 뭔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과 같은 큰 정치 외교적 이벤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동향을 좀 짚어볼 텐데 요즘 북중 관계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중 경계 지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왜 갔을까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동북 삼성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최근 중국에서 내걸고 있는 1대1로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큰 중국 그리고 특히나 이 조선족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소수민족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동북 삼성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북중 간의 협력 사업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북중 관계를 풀어가겠다. 지금 현재 북중 관계가 중앙급 차원에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북 삼성 지역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동북 삼성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했을 때 일본 쪽에서 아베 총리의 특사가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만나기 싫은 상황이지만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 자리를 피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 주석이 북중 경계 지역을 찾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북중 관계의 어떤 변화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이 발언에 대한 중국 언론의 평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북중 관계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을 마련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10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데요. 북한이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아마도 유엔 차원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북한이 뭔가 북중 관계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북중 관계가 변화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이지만은 중국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글쎄 남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무력 도발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계속해서 놓고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가 사실 광복 70주년으로 굉장히 좀 상징적인 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기류를 계속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남측에 대한 반발, 그런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나 우리 쪽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처형을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공포정치, 김정은 체제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북한도 우리 쪽에 대한 막말의 목소리를 굉장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광복 70주년 행사가 남북한 간에 공동으로 치러지기는 썩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 군사연습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썩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의 장영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의 동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